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강원도 인제의 훈련장을 휘감았다. 흙먼지와 뒤섞인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이제 막 20회를 넘긴 이등병 최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는 단순히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군이라는 조직이 개인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권위의 무게 그 자체였다. 완전 군장을 갖춘 채 쉼없이 이어진 각계 전투 훈련은 그의 마지막 남은 체력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쥐어짰다. 문제는 훈련 막바지에 발생했다. 위태롭게 엮인 외나무 다리를 건너던 중 순간 발을 헛디딘 지훈은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왼쪽 손목이 자갈밭에 처박히는 순간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온몸을 꿰뚫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에게 다가온 것은 의무병이 아닌 선임인 박병장이었다. 최지훈, 또 엄살이냐? 겨우 저 높이에서 떨어져 놓고 박병장의 눈에는 일말의 걱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순식간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손목을 부여잡고 힘겹게 말했다. 아닙니다. 손목이 정말 이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워. 훈련 끝나고 진지 보수 작업해야 되는 거 몰라? 내 놈 하나 때문에 전체가 쉴 순 없잖아. 까라면 까. 군말 말고 일어나. 박병장의 명령은 법이었다. 지훈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통증을 억지로 삼키며 일어섰다. 절뚝이며 혹은 부러진 날개를 필사적으로 파닥이는 어린 새처럼 그는 선임들의 뒤를 따랐다. 이어진 작업은 삽질과 벽돌 나르기였다. 왼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른손만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다. 삽자루를 질 때마다 벽돌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손목에서는 불에 댄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다. 그의 고통을 모를 리 없는 박병장은 오히려 즐기는 듯했다. 틈만 나면 다가와 더 빨리 움직이라며 등을 걷어찼고 동기들 앞에서는 정신력이 빠져먹은 폐급이라며 공공연히 모욕을 주었다. 지훈은 그저 이를 악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저항은 더 큰 폭력과 고립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짧은 군 생활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작업이 끝난 저녁, 지훈의 손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다. 보라색 멍이 퍼지기 시작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이 무뎌졌다. 의무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있는 것은 경험 많은 군의관이 아닌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장교였다. 그는 지훈의 손목을 대충 몇 번 눌러보고는 파스와 진통제 몇 알을 던져주며 말했다. 인대가 좀 놀란 것 같군. 이 정도 가지고 훈련 빼먹을 생각은 하지 마.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통제는 무용지물이었고 손목은 심장이 하나 더 달린 것처럼 쿵쿵 울리며 쑤셔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고통,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좀먹었다. 유일하게 떠오르는 얼굴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인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이모 이선주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했던 사람. 그는 이모에게만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용기를 내어 중대장에게 면담을 보고했다. 중대장 한대위는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물었다. 면담 이유는? 손목 부상이 심해 가족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뗀 중대장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는 지훈의 퉁퉁 부은 손목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최희병, 군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나? 그깟 통증 가지고 엄살 부리기는. 남자 새끼가 그 정도도 못 참아서 쪼르르 엄마한테 이르려고? 정신력이 빠져먹었군. 보고할 가치도 없다. 당장 돌아가서 맡은 임무나 제대로 해? 중대장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엄살, 정신력, 엄마, 모든 단어가 그를 난도질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례를 하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중대장의 나지막한 욕설이 들려왔다. 그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철저히 고립된 섬이며 자신은 그 섬에 갇힌 조난자였다. 며칠이 흘렀다. 지훈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손목은 굽히고 펴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밤마다 이어지는 통증은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선임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왼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작업에서 열애되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는 고문관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의 서막이 올랐다. 부대 정문으로 낡고 작은 국산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위병소를 지키던 조중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차를 세웠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한 목소리로 위병소 근무자에게 말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등병 최지훈, 면회 왔습니다. 바로 이선주였다. 위병소 책임자였던 조중사는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권태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최지훈 이병 말입니까? 면을 신청받은 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 그럴 리가요. 아이가 아파서 제가 꼭 좀 봐야겠습니다. 선주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조중사에게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귀찮은 민원일 뿐이었다.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규정상 사전 허가 없는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건 뭡니까?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조중사는 선주의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선주는 가방을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사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줌마가 정말 말이 안 통하네. 순간 조중사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선주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을 거칠 때 빼앗으려 했다. 선주가 놀라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 하자 그는 작심한 듯 가방을 발로 걷어찼다. 이런 건 부대 위생 규정 위반입니다. 당장 가지고 돌아가시란 말입니다. 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 가방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도시락통 하나가 열리며 붉은 김치 국물이 흙먼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정성스럽게 부친 계란말이 몇 조각과 소시지 볶음이 흙탕물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선주의 시선은 흙바닥에 흩어진 음식물에 고정되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아픈 조카를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만들었던 음식이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조중사는 자신의 행동이 과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몰아세우려 했다. 뭘 봅니까? 빨리 이거 치우고 안 돌아가면 상부에 보고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음성이었다. 방금 당신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고 있던 낡은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마치 봉인되었던 무언가를 해방하는 의식처럼 그 움직임은 느리고 장중했다. 외투가 어깨 아래로 스르르 흘러내리자 안쪽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났다. 흙먼지 날리는 위병소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각 잡혀 반드시 다래진 짙은 녹색의 정복. 그리고 그 양쪽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계급을 상징하는 별 4개가 서슬퍼런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대장 이선주였다. 순간 위병소 전체가 정지했다. 조중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경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몸은 마치 돌처럼 구덕하딱도 하지 않았다. 선주는 흙바닥에 떨어진 도시락을 경멸하듯 내려다본 후 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굳어버린 조중사를 지나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2글자에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을 것이다. 지금 제12보병사단 정문 앞이다. 자네 부대 인권 교육은 서류용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서슬퍼런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전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부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한 중년 여성의 분노가 견고해 보였던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비상 사이렌이 부대 전체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박감과 혼돈으로 가득 찼다.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간부들은 다급한 고함과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제12보 병사단 창설 이래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긴급 점검 상태가 발령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일이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 폭풍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부대 정문 위병소 앞 고요하게 서 있는 이선주 대장이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나뒹구는 도시락과 얼어붙은 조중사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부대 안쪽, 저 견고한 위계와 부조리로 쌓아 올린 철옹성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굉음과 함께 지축을 울리며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것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의 사단장이었다. 별 2개가 박힌 그의 전투모는 미처 제대로 쓰지 못했는지 살짝 삐뚤어져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선주를 향해 달려와 거의 부딪힐 듯한 거리에서 각 잡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덱승호. 상급부대 방문에 대하여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당혹감, 그리고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의 뒤를 이어 참모장과 주임원사 등 부대 최고 지휘부가 줄지어 차에서 내려 일제히 경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선주는 백사단장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현장의 모두를 짓눌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백사단장, 예, 장군님, 자네는 부모가 자식을 보러 오는데 그 며느를 맞고 가져온 음식을 발로 차버리는 것을 부대 방침으로 정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송곳 같은 날카로움이 박혀 있었다. 백사단장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시선이 그제야 흙바닥에 흩어진 김치 조각과 이선주의 발치에 놓인 낡은 외투, 그리고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조중사에게로 향했다. 상황 파악이 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조카가 이 부대에 복무 중이다. 이등병 최지훈. 훈련 중 손목을 다쳤는데도 강제 작업을 하다 상태가 악화되었고 중대장은 엄살 부린다며 면을 신청 보고조차 묵살했다더군.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자식 같은 아이를 보러 왔더니 이 부대 부사관은 면회는커녕 내가 싸온 도시락을 발로 걷어차는군. 이게 을지부대의 전통적인 손님맞이 방식인가? 조카, 최지훈, 중대장, 도시락.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백사단장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식은땀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상급부대 방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선임 여군 장성의 분노가 그의 사단 정문을 향해 직격으로 날아와 꽂힌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관련자는 시정, 관련자 처벌. 이선주는 백사단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사단장, 지금 이 상황이 일개 부사관 하나의 일탈 행위로 보이나? 병사의 정당한 보고를 묵살한 중대장, 그를 지휘하는 대대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자네 사단 지휘부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썩은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뿌리를 도려내야지.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차량들이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이번에는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차량과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의 민간 차량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헌병대장과 감찰실장, 그리고 의무사령부에서 급파된 군의관 팀이었다. 그들은 이선주에게 경례한 뒤 그녀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전을 수행하는 정의 부대처럼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선주는 헌병대장에게 턱짓으로 조중사를 가리켰다. 저자부터 직무 정지시키고 신병 확보해. 위병소 근부일지, CCTV 영상 전부 확보하도록. 네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넋이 나간 조중사의 양팔을 붙들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조중사는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일하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이선주는 이어 감찰실장에게 지시했다. 최지훈 이병이 소속된 중대, 아니 대대 전체를 즉시 격리 조치해 모든 훈련 및 작업 중지시키고 전 인원 대기시켜.
최희병의 부상과 관련된 훈련 일지, 근무 기록, 의무 기록, 중대장 보고, 체계 일체를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특히 가혹행위나 허위 보고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감찰팀이 바람처럼 대대를 향해 흩어졌다. 마지막으로 이선주는 의무감에게 말했다. 지금 즉시 최지훈 이병의 신병을 확보해서 군 최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해 자네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부상 원인과 치료 지연으로 인한 악화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돼. 의무팀 역시 지체 없이 구급차를 향해 달려갔다. 이 모든 지시는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다. 사단장은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자신의 사단이 외부에서 온 지휘관 한 명에 의해 완벽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선주는 그제야 흙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흙먼지를 툭툭 털어낸 그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흩어진 음식 조각들을 한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이었다. 아픈 조카를 위해 만들었던 음식,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힌 현장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이 짓밟힌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백사단장을 돌아보았다. 사단장, 지금부터 자네는 내 지휘를 받는다. 사단 내 모든 통신망과 지휘권을 나에게 이양하고 사단장실을 합동조사본부 지휘통제실로 제공하도록. 그리고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네는 내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 자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었는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란 말이다. 그것은 사단장에 대한 사실상의 직위해제 선언이었다. 백사단장은 예라고 대답할 힘조차 없는 듯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이선주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평범한 임무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해 온 노련한 야전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백사단장. 이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와 악습의 뿌리를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파헤쳐 뽑아낼 테니. 그녀의 선언과 함께 제12보병사단은 역사상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폭풍의 눈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은 뿌리째 뽑혀나갈 운명에 처해졌다. 국군수도병원 BIP 병실. 최지훈은 하얀 시트 위에 누워 마취에서 막 깨어나고 있었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의료기기 소음이 느껴졌다. 흐릿한 시야가 초점을 잡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풍경과 자신의 곁을 지키고 앉아있는 이모, 이선주의 모습이었다. 이모, 지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선주는 조카가 깨어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지훈아, 괜찮니?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어디예요? 나 부대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붕대가 손목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감싸여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병원이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선주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는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이모 너무 아팠어요. 너무 무서웠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주는 우는 조카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강인한 군인이기 이전에 그녀 역시 피부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가족이었다. 미안하다. 더 빨리 와주지 못해서 이모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한참을 울던 지우는 문득 이 상황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자신이 국군수도병원 BIP 병실에 와 있으며 이모는 어떻게 부대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자신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까 병실에 들어오던 간호장교들이 이모를 향해 깍듯하게 경례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이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모가 어떻게? 선주는 조카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정복 상의를 가리켰다. 지훈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어깨 위에서 빛나고 있는 네 개의 별. 지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이모가 명절 때마다 수수한 차림으로 와서 전을 부쳐주던 그 이모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설명하자면 길어.
네가 어릴 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크고 나선 그냥 평범한 이모로 남고 싶었단다. 미안하다.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고통이 왜 그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사단의 합동조사본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최지훈 사건을 파고들수록 단순한 부조리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감찰팀은 부대의 보급품 횡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누군가 유류와 부식, 심지어는 훈련용 장비까지 조직적으로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긴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 바로 위병소에서 이선주의 도시락을 걷어찼던 조중사였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듯 보였지만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그를 압박해 온 헌병대의 집요한 수사 끝에 그의 차명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조중사, 이 돈 어디서 난 거지? 헌병 수사관의 추궁에 조중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저 죽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뿐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불어. 조중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극심한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단 주임원사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 주임원사, 사병 출신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자 사단장의 최측근에서 부대 전체의 기강을 책임지는 인물이었다. 그가 부대 비리의 정점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보고를 받은 이선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했다. 주임원사, 당장 연행해. 그리고 그의 사무실과 관사를 이 잡듯 뒤져. 분명 추가 증거가 나올 거다. 이선주의 예측은 정확했다. 주임원사의 관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 안에서 부대 간부들의 이름과 상납액이 꼼꼼하게 적힌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장부에는 한대일을 비롯한 수많은 중간 간부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고 그 정점에는 놀랍게도 사단 참모장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진급과 보직을 대가로 주임원사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동조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최지훈의 손목 부상은 그저 핑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수면 아래에는 사단 전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선주는 장부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백사단장에게 장부를 던지듯 건넸다. 사단장, 이게 자네가 이끌던 부대의 실체다. 참모장과 주임원사가 결탁해서 부대를 거덜내고 있었는데 자네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서류에 결제 도장 찍는 게 사단장의 유일한 임무였나? 백사단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이라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에 그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눈먼 장님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가 심화되면서 더욱 잔혹하고 끔찍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몇 해 전 이 부대에서 한 사병이 청구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부대는 그 병사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서둘러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들은 그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가 부대의 횡령 비리를 우연히 목격했고 그것을 외부에 고발하려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뒤 자살로 위장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선주는 즉시 과거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나온 당시 수사 기록은 허점투성이었다. 초동 수사는 부실했고 중요한 증거들은 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헌병 수사관이 사건 종결 직후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을 하여 본부로 영전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선주는 그 수사관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비극과 맞물려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부패한 군 조직을 바로잡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한 젊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진실을 은폐한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이 지휘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 잔혹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단 주임원사와 참모장이 긴급 체포되고 부대의 비리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자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별댓 여장군이 파헤친 군납비리, 빙산의 일각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 기강 확립을 약속해야 했다. 제12사단은 그야말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합동조사본부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숙한 곳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다. 과거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선주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소환했다. 이제는 본부에서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는 이선주의 호출에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오랜만이군, 박중령. 조사실에 마주 앉은 이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에 그와 안면이 있는 듯했다. 기억하나? 몇 해 전 을지부대에서 있었던 김일병 사망 사건. 자니가 담당이었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 부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 증거도 대부분 유실됐어. 너무 서둘러 종결한 느낌인데 이유가 뭐지? 박중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닿았다. 그는 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당시 정황상 명백한 자살이었고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들도 조용한 처리를 원했기에. 거짓말. 이선주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아들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 자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지? 진실을 덮으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야? 박중령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다. 이선주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책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 아들 유학 자금 명세서와 자네 아내 명의로 된 강남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다. 평생 군인 월급만 받은 자니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텐데 이 돈 어디서 났지? 설마 그때 사건을 덮어준 대가는 아니겠지? 결정적인 증거 앞에 박중령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단장이었던 인물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라고 압력을 넣었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양심을 팔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당시 사단장은 현재 국방부의 핵심 요직에 앉아있는 현역 3스타 강민철 장군이었다. 군내 막강한 파벌의 수장으로 차기 합참의장으로까지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개 사단의 비리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모두가 이선주 대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경탄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국군수도병원에서 회복 중인 최지훈만이 깊은 의문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는 병실에 혼자 남아 이모가 보여주었던 별네 개의 충격과 이후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모의 막강한 힘 덕분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상해. 이모는 어떻게 내 부상 사실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내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날 위병소에 찾아온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타난 사람처럼. 지훈은 자신의 입대가 결정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여러 입대 영장이 나왔지만 유독 이모가 남자라면 전방사단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제12사단 입대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저 조카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의문. 이모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웠다고들 말했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모에게는 자신 말고도 진짜 친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릴 적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모의 아들, 자신의 사촌형. 이모는 형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지만 지호는 집안 어른들을 통해 그 형이 과거에 군 복무 중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어왔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성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군에 입대하며 정지시켰던 휴대폰을 이모가 다시 개통해준 것이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개의 키워드를 입력했다. 이선주 대장 아들 군대 사망 제12보병사단. 검색 결과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 해 전 언론의 작은 사회면에 실렸던 단신 기사. 육군 모부대 김일병, 군 생활 부적응으로 자살 추정. 그리고 그 김일병의 어머니 이름이 이선주라고 적혀 있었다. 부대는 바로 제12보병사단이었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모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부대, 그곳에 뿌리내린 거대한 비리와 부패의 카르텔, 그리고 그 진실을 덮어버린 자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아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랫동안 칼을 갈아왔던 것이다. 자신의 제12사단 입대는 이모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는 조카인 자신을 미끼로 던져 넣었다. 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 지훈이 어떤 식으로든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희생이 그녀가 이 부대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것이었다. 도시락이 짓밟혔을 때 그녀가 보여주었던 차가운 분노. 그것은 단순히 조카를 향한 안타까움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위에서 진실을 짓밟고 승승장구해 온 자들을 향한 수년간 쌓아온 복수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전이었다. 이선주의 분노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정의를 위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조카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정함까지 감수하면서 더 큰 악의 뿌리를 뽑아내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슬픔과 경외감이 밀려왔다. 이모가 짊어져 온 고통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모 지훈은 나지막이 이모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싸움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이모의 칼이 되어 주어야 했다. 이 잔혹한 진실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이모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강민철 장군의 이름이 거론되자 군 검찰의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는 군내 최대 파벌의 수장이자 정관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내 그의 인맥들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며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선주에게 모든 정보를 보고하던 내부 정보원들의 입이 하나둘씩 닫혔고 수사에 협조적이던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전출 명령을 받거나 과거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보직 해임당했다. 강 장군 측의 반격은 집요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해 이선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성 장군의 독단적 수사, 군 지휘 체계 흔드나 조카의 사적 감정으로 군 전체를 마비시킨 이선주 대장과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선주의 조카가 최지훈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아들이 과거 해당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교묘하게 엮어 이번 수사가 공적 인정이 구현이 아닌 사적인 복수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여론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선주의 강직한 리더십을 칭송하던 목소리들 사이로 그녀의 수사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군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수사를 자제해달라는 미묘한 메시지를 흘렸다. 합동조사본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사관들은 거대한 웹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대로는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강 장군 라인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헌병대장이 답답하다는 듯 보고했다. 이선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정도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었다. 강민철이라는 거인이 얼마나 단단한 방패 뒤에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수많은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다. 그때 지휘 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장군님, 대통령 비서실에서 오셨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통령실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허리는 꿋꿋하고 눈빛은 형형한 노신사. 그는 현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과거 군의 전설로 불렸던 예비역 대장 출신의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는 이선주를 보더니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장군, 잠시 단둘이 얘기 좀 합시다. 수사관들이 모두 나가고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안보실장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군 안팎이 이 장군 때문에 시끄러워. 다들 자니가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흔들고 있다고들 하더군. 이선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실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철, 그놈이 자네 아들 사건의 배우라는 것도 알고 있네. 하지만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지금처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자네만 다칠 뿐이야. 놈의 꼬리를 잡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증거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내가 왔네. 안보실장의 말에 이선주의 눈이 커졌다.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대통령님의 친서일세. 이 장군에게 이번 군 부패 척결 수사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야. 이제부터 자네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직보하게 될 걸세. 누구도 자네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이선주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이선주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안보실장을 바라보았다. 어째서 자네 아들? 내가 아끼던 부하였네. 정직하고 용감한 군인이었지. 안보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을 때 나도 힘을 써보려 했지만 강민철 그놈의 방해가 너무나 집요했어. 결국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지. 그게 내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었네. 그런데 자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직접 총대를 맨 것이야.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선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것은 자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썩어빠진 군을 바로 세우려는 우리 모두의 싸움일세. 대통령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고, 그러니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자네 뒤에는 나와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바라는 국민들이 버티고 있을 테니. 안보실장이 돌아간 후 이선주는 한동안 대통령의 친서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남긴 진실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거목들의 지지를 받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수사관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했다. 지금부터 수사 방식을 바꾼다. 강민철 장군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그의 자금줄을 먼저 친다. 그가 손을 뻗치고 있는 모든 방산업체와 계약 내역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수사는 날개를 달았다. 군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된 범정부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강민철 장군과 유착 관계에 있던 방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차명계좌와 뇌물 리스트가 속속 발견되었다. 강 장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선주 한 명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가 자신을 조여오자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방패들이 하나둘씩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최지우는 이모의 배려로 당분간 국군수도병원에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모에게 자신이 도울 일이 없겠냐고 물었다. 이선주는 조카의 달라진 눈빛을 보며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카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여기 내 사촌형의 군 생활 기록과 일기장이 들어있다.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형을 가장 잘 아는 건 가족이니까. 지우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촌형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형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형의 일기에는 군 생활의 어려움과 함께 무언가 부당한 것을 목격한 듯한 암시적인 글들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러던 중 지우는 의미심장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북쪽 패탄였고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사건의 핵심과 연결된 중요한 암호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이선주에게 알렸다.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 이선주는 그 문장을 되뇌었다. 별은 장군을 의미하는 은어. 그렇다면 그것은 강민철과 그의 세력들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페타냐코에서 무언가 비밀스러운 접선을 한다는 의미일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선주는 즉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을 소집했다. 다음 마지막 주 목요일,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낼 작전이 시작될 것이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산속은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제12사단 관할 구역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북쪽 페타냐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아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이곳은 부대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페타냐코 주변에는 짙은 어둠보다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선주가 직접 선발한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도 흔적도 없이 지정된 위치에 잠복하여 페타냐코로 향하는 유일한 비포장 도로를 응시했다. 이선주는 조금 떨어진 임시 지휘 텐트에서 드론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열 감지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최지훈이 찾아낸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암호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합동수사단은 즉시 통신 내역을 추적하여 강민철 장군과 그의 측근들이 정기적으로 이 페타냐코 근처에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무기 밀매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인 브로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정황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철 장군은 단순히 군납 비리를 저지른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폐기 처분해야 할 군의 낡은 무기들을 서류상으로만 폐기하고 뒤로는 암시장에 팔아넘기는 대규모 무기 밀매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김일병은 우연히 그 거래 현장을 목격했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지휘 텐트의 모니터에 마침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대형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비포장 도로를 따라 페타냐코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이선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작전 개시. 지금부터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현장 영상을 녹화한다. 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특수부대원들은 소총의 야간 조준경을 통해 현장을 주시했다. 페타냐코에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세 개가 선명한 전투모를 쓴 강민철 장군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군복을 입은 여러 명의 장교와 사복 차림의 민간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트럭에서 나무 상자들을 꺼내 타냐코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명백한 무기 밀매 현장이었다. 이선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년간 찾아 헤맸던 아들 죽음의 진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의 실체가 드디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거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강 장군 측은 무기를 넘겼고 브로커는 돈가방으로 보이는 검은색 가방 여러 개를 건넸다. 그들이 막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 할 때였다. 이선주가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진입. 순간 정적을 깨고 강력한 서치라이트 수십 개가 일제히 페타냐코를 비췄다. 칠흑했던 어둠이 대낮처럼 밝혀지자 광장군과 그의 일당들은 당황하여 눈을 가렸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발포한다. 모두 손을 벌이 위로 올려 사방에 잠복해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다. 강장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나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강민철이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그때 포위망 뒤쪽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별대 개의 견장을 단 이선주 대장이었다. 그녀는 강장군 앞에 멈춰 서서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오랜만이군, 강민철. 아니,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은 반역자라고 불러야 하나?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이 이선주라는 것을 확인한 강장군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선주 내년이 기열. 이건 불법적인 함정수사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함정. 이선주는 코웃음을 쳤다. 자니가 내 아들을 죽이고 진실을 덮었을 때
그것은 정당한 절차였나? 잔이가 이 나라의 국민을 지켜야 할 총부리를 적이 아닌 뒷돈에 팔아넘겼을 때 그것은 합법적인 거래였나? 내 아들은 나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뿐이야. 증거도 없는 소리로 날 모함하지 마라. 강 장군은 끝까지 발뺌했다. 이선주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든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저들을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사살해도 좋다. 특수부대원들이 강 장군과 그의 일당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강 장군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발악했다. 이거나 날 건드릴 수 있는 놈은 아무도 없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너희들은 다 끝났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페타냐코 뒤편의 숲속에서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려 퍼졌다. 당. 특수부대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장군이 미리 매복시켜둔 다른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적들을 모두 제압해 이선주가 소리쳤다. 특수부대원들은 즉시 엄폐물을 찾아 응사를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혼란스러운 총격전 속에서 강민철 장군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대원의 목에 숨겨둔 칼을 꽂고 포위망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강민철을 놓쳐선 안 돼. 추격해 이선주는 직접 권총을 뽑아 들고 그의 뒤를 쫓았다. 숲은 험하고 어두웠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발목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의 원수,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을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한참을 추격한 끝에 그녀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서 마침내 강민철을 따라잡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무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이제 끝났다. 강민철, 순순히 투항해. 이선주가 총을 겨누며 말했다. 강민철은 피에 젖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선주,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이선주를 포위했다. 강민철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여자일 뿐이야. 이 험한 세상은 너 같은 이상주의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선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그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강력한 불빛이 그들을 내리쬐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강민철과 그의 용병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최신의 공격 헬기 아파치 2대가 무시무시한 기관포와 미사일을 드러낸 채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 헬기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사자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쥐상의 모든 표적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지 않을 시 현장에서 모두 제거하겠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지휘 헬기에 탑승하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선주의 오랜 동료이자 육군 항공작전 사령관이었다. 강민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이선주라는 사냥꾼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완벽한 함정.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의 등장은 전세를 단숨에 뒤집었다. 하늘의 포식자 앞에서 강민철이 고용한 용병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은 손에 든 총을 버리고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엎드렸다. 강민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헬기를 올려다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터탈하게 웃으며 주저앉았다. 이선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말했지. 이제 시작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모든 것을 끊는 자의 차가운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강민철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잔이가 나를 너무 얕봤어? 강민철. 그리고 잔이가 죽인 내 아들도 너무 얕봤지. 이선주는 강민철의 발치에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던졌다. 녹음기에서는 조금 전 이 공터에서 강민철이 이선주에게 했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아들은 나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뿐이야. 그것은 강민철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선주의 옷깃에 달려있던 초소형 무선 마이크가 그의 목소리를 지휘 헬기로 실시간 전송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타냐코에서의 총격전, 숲속으로의 도주와 추격, 이 모든 것이 강민철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이었다.
그리고 자니가 간과한 게 또 하나 있어. 이선주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이번 사건의 목표가 오직 자네 한 명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틀렸어. 자네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진짜 노리는 건 자네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더 거대한 괴물이니까. 강민철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선주는 체포된 강민철을 뒤로하고 지휘 텐트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훌륭했네, 이 장군. 자니가 아니었다면 저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선주는 강민철에게서 압수한 비밀 장부와 대포폰 여러 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지난 수년간 그가 누구와 접촉하고 누구에게 뇌물을 상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꼭대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전직 국방부 장관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 이름까지.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었다. 이선주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강민철 한 명을 처단하고 아들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철을 미끼로 군과 정계를 아우르며 수십 년간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좀먹어 온 거대한 군피아 카르텔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아들은 그 카르텔의 비밀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최지훈의 부상 사건은 그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아쇠에 불과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장부를 넘겨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이자들은 군인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었군. 이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3의 강민철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제 아들과 같은 억울한 죽음도 반복되겠죠. 이번 기회에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선주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안보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뜻이실 걸세. 증거는 충분하고 명분도 확실해. 이제 남은 것은 저 괴물들과의 전면전뿐이군.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육군 대장이 연루된 대규모 무기 밀매 사건이 터진 것도 모자라 그 배후에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선주가 이끄는 군검 합동수사단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성역 없는 수사를 선포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서막이었다. 최지훈은 병실투비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모가 왜 그토록 비정하고 냉정해져야만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재활을 마친 지훈은 이모를 찾아갔다. 그의 손목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나약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다.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져 있었다. 이모, 저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지훈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병원이 아니라 이모가 바로 세우려는 군대입니다. 제가 비록 힘은 없지만 제 자리에서 올바른 군인이 되는 것이 이모를 돕고 죽은 형에게 떳떳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주는 조카의 결심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 강하고 올바른 아들 하나를 얻은 셈이었다. 그래, 네가 자랑스럽다. 지훈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다. 강민철을 정점으로 한 군납 비리 및 무기 밀매 카르텔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부패한 구시대의 악습과 이를 뿌리 뽑으려는 새로운 시대의 정의가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피고인석에선 강민철과 그의 공범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직 검찰총장,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질비한 추호와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부터 교묘한 법 기술로 검찰을 압박했다. 그들은 이선주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인 함정 수사였으며 강압에 의해 얻어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기 밀매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비공식적인 안보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들을 안보를 위해 헌신한 희생양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법정 내 여론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을 이용해 이선주를 군을 파괴하는 마녀로 몰아갔고 그녀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사적 복수심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선주는 매일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그녀는 피고 측 변호사들의 집요하고 모욕적인 질문들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다. 증인은 아들의 사망 이후 강민철 장군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증인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지시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증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지휘 체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선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죽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법률 괴물들 앞에서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강민철과 그의 공범들은 하나둘씩 혐의를 벗어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장했다. 어느 재판날 방청석 한쪽이 조용히 술렁였다. 군복을 입은 혹은 이제는 예비역이 된 수많은 군인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철과 그 일당들에게 과거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그들의 비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전현직 장교와 부사관, 사병들이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침묵했지만 이선주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보며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들은 차례로 증인석에 섰다. 저는 과거 강민철 장군의 부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장군님은 저에게 방산업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보급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주임원사의 명령으로 멀쩡한 군수품을 폐기 처리하고 뒤로는 민간업자에게 빼돌리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김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일병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간부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합니다. 양심선언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강민철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역전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법정 밖에서 벌어졌다. 익명의 시민들이 이선주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다. 인권 변호사, 전직 판사, 그리고 군 법무관 출신의 젊은 변호사들이 이선주 대장과 군 개혁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결성하여 무보수로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강민철 카르텔이 저지른 과거의 모든 범죄 행각들을 낱낱이 파헤쳐 언론에 공개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강민철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매일 밤 법원 앞에서 열렸다. 한편 부대로 복귀한 최지훈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동기들과 후임들을 챙기고 부당한 관행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의 손목에 남은 흉터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불의에 맞섰던 용기의 훈장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가 속한 삼중대는 이선주의 지시로 부임한 새로운 지휘관 아래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고 가장 모범적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호는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휴가를 내어 법정을 찾았다. 그는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서 홀로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는 이모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녀를 응원했다. 이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마지막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민철,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 고위 장성으로서 사리사욕을 위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부하의 죽음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결과는 압도적인 정의의 승리였다. 강민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들 역시 전원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패배자의 초라함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선주를 향해 수많은 시민과 장병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들의 영정 앞에,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제야 겨우 떳떳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이선주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뿌리 깊게 박힌 군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대통령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녀는 국방부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군 개혁에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 그녀의 칼날은 거침없었다. 가장 먼저 강민철 파벌에 속해 있던 모든 부패한 장성들의 군복을 벗겼다. 연줄과 학연으로 얼룩진 기존의 진급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청렴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군수 및 방산 계약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여 모든 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처단했다. 또한 병사들의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부대에 전문 상담관과 인권교사를 배치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군대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선주의 개혁은 군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변화를 환영하는 젊은 장교들과 사병들의 지지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적인 장성들과 군 원로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사사건건 이선주의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이선주는 외로웠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 그녀는 조금씩 지쳐갔다. 그녀가 흔들릴 때마다 곁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조카 최지훈이었다. 어느덧 상병이 된 지훈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이모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는 훌쩍 자란 어른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든든한 아들처럼 그녀를 위로했다. 이모, 부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신병들은 우리 때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편하게 지내요. 다들 이모 덕분이라고 이선주 장군님 하면 엄지부터 치켜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모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신 거예요. 지훈의 말은 이선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혁이 단지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현장의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이선주도 군복을 벗는 날이 왔다. 그녀의 저녁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행사 대신 그녀가 아끼던 부하들과 그녀의 개혁을 지지해 주었던 동료들이 모여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저녁사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군복을 벗지만 제 마음은 영원히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저처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들과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부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을 잊지 말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식을 마친 이선주는 가장 먼저 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들의 묘비 앞에 새로 받은 예비역 군복을 단정히 내려놓고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아들아, 이제 엄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평범한 엄마로 돌아가련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였는지 모르겠구나. 부디 하늘에서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고 편히 쉬렴. 그녀의 어깨 위를 짓누르던 별들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나는 자부심과 명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 시대를 바꾼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평범한 어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조카의 든든한 이모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군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군복을 벗은 이선주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범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두로하고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이웃들과 어울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지훈과의 관계였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장과 이등병으로 만나야 했던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모와 조카 사이로 돌아왔다. 지훈은 주말마다 이모의 집을 찾아 함께 밥을 먹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훈과 함께 동네 재래시장을 찾았던 이선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과 마주쳤다. 시장 입구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맡고 있는 남자. 그는 바로 몇 해 전 위병소에서 그녀의 도시락을 발로 찼던 조중사였다. 그는 불명예 전역을 당한 후 사회에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 이곳에 작은 가게를 차린 듯했다.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조중사 역시 이선주를 먼저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사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지훈은 그를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모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이선주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지나쳐 과일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사과 몇 개를 주워 그의 상자에 담아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저씨, 이 사과 맛있어 보이는데 한 봉지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조중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봉지에 담았다. 그는 차마 돈을 받을 수 없어 손사래를 쳤지만 이선주는 굳이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네요. 사업 번창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이선주는 지훈의 손을 이끌고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왔다. 지훈은 이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이선주는 걸음을 멈추고 조카를 돌아보았다. 지훈아, 저 사람은 이미 자신의 죗값을 치렀단다. 법의 심판을 받았고 사회의 냉대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 내가 거기에 돌을 하나 더 던질 필요는 없지 않겠니?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용서가 아닐까? 지호는 이모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 그녀의 그릇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다. 그녀는 단순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군인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까지도 보듬을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선주는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능한 청년 변호사가 된 조카 최지훈이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지훈은 약속대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특히 그는 군대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장병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에 앞장섰다. 그의 사무실에는 군인권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모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며 제2의 이선주가 되어 군 개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이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문득 물었다. 이모, 후회한 적 없으세요? 평생을 바친 군대인데 조금 더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선주는 따뜻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란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 새로운 시대는 너희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끌어 가야지. 늙은 군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터주는 법이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어린 최지훈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 아들은 비록 먼저 떠났지만 그의 정의로운 정신은 너를 통해 이어지고 있지 않니? 그리고 나는 너라는 훌륭한 아들을 새로 얻었고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군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이선주 인권상 첫 번째 시상식이었다. 이 상은 이선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배 장성들과 정부가 제정한 것이었다. 이선주는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에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놀랍게도 최지훈 변호사였다. 그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만장일치로 첫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다. 단상에 오른 지훈은 상을 받기 전 잠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영광스러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한민국 군을 만드신 진정한 영웅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는 객석에 앉아있는 이선주를 향해 돌아섰다. 저에게는 이모이자 인생의 스승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의 별개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뜨거운 가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총칼의 힘이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약자를 보듬는 따뜻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지호는 이선주를 향해 군에서 배웠던 가장 반듯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목께, 아니 이선주 장군님께 받들어 총. 그의 선창에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현역, 예비역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선주를 향해 경례했다. 그것은 계급과 직책을 넘어선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이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어깨 위의 별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과 아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명예라는 별은 결코 지지 않고 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으리라는 것을. 차가운 위병소 앞에